네, 반갑습니다. 피렘 김민재입니다. 피렘 국어 생각의 발달 독서편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제 그 문장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봤어요. 그죠? 그 문장을 다루는 방법 중에서 특히 개념이 정의될 때 그 정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속 쌓아가면서 지문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정의 파트에서도 계속 가봅시다. 이 정의 중에서도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정의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정의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네, 수식된 형태의 정의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교재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일반적인 정의라고 하면 우리가 늘 쓰는 방식대로 A는 B다의 형태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죠? 이런 문장들을 많이 다뤄보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나가는지 다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수식된 정의는 그럼 뭐냐? 우리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말 그대로 수식을 하는 형태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in A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B라는 것을 A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식된 정의는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쓴 말이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정의의 제시 순서를 바꾸어 놓은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의는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무엇 개념은 B, 정의다 라는 식으로 딱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개념의 정의를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지만 이 수식된 정의 형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라 하는 것은 A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흘려 읽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정의를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수식된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네, 그 교재 34페이지 보시면 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수업 들으신 다음에 이 설명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수식된 정의가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라는 것이고 어떤 걸 주의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정의를 체크하면서 되게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정의를 체크하는 거 좋아.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정의 체크에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뭘로 이어가자. 그 문장을 통해 평가원이 요구한 생각이 있다. 그 생각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다. 결국 이 강의, 이 교재는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교재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의를 체크하고 그로부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봤어요. 저번 시간에. 지문에 없는 말들을 개념의 정의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추론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지문은 없는 말이지만 A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말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정의를 체크하는 과정 속에서 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 얘랑 얘는 같은 말이야. 이걸 의미하는구나. 지금 어떤 어떤 문장들이 막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이 잘 되어 있다면은 문장들이 떠오르면서 맞아, 저런 거를 썼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납득하는 과정도 거쳐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장의 정의를 체크하고 나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면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네. 그리고 이런 의미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게 뭐 당연하네. 라는 식으로 당연하네 라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감탄사를 계속 찍어내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오늘도 연습해볼 겁니다. 계속 이거를. 수식된 정의의 형태의 문장을 연습하는 거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결국 연습할 건 요것들이에요. 되겠죠? 요것들. 그러니까 해야 할 생각을 적재적소에 해내는 것. 이게 이제 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여러분도 두고서 따라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35페이지 가봅시다. 네. 이번에도 모든 문장들을 다뤄드리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때 다루는 문장들 위주로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 나머지도 혼자서 다 집에서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저번 시간 강의 들으셨잖아요. 그죠? 강의 들으셨으면은 문장이 총 35개가 있었는데 그 35개 문장들 전부 다 공부하기 전에는 넘어오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강의가 주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학습이 주가 된다는 거, 독학이 주가 돼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잔소리까지 하고 35페이지 2번 문장부터 볼게요. 2번 문장. 제가 이제 또 시간 드릴 테니까 먼저 해보시고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네, 지우는 동안 한번 해보세요. 예, 볼까요? 안 됐으면 또 혼자 해봐야 돼요. 자, 심해저의 다양한 퇴적물 중에서 생물의 골격과 그 파편 등에 의해 생성된 것을 생물기원 퇴적물이라 한다. 자, 지금 보시면은 생물기원 퇴적물은 이러거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을 생물기원 퇴적물이라 한다 라는 식으로 수식된 정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겠죠? 그죠? 네, 이런 경우에 이게 지금 한 문장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정의가 보일 수 있겠지만 지문들 사이에 이게 딱 문장이 숨어 있으면 생물 기원 퇴적물의 정의가 나왔다는 걸 인지를 못한 채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처음에 바로 이제 처리가 안 된다면은 교재에 나와 있듯이 한번 순서를 바꿔서 가는 것도 괜찮아요. 네, 시간을 좀 써서 순서를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생물 기원 퇴적물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거꾸로 뒤집어서 생물 기원 퇴적물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식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처음에는 정의를 체크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 형태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생물 기원 퇴적물이랍니다. 생물 기원 퇴적물. 우리 저번 시간 복습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문장을 이 단어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야 돼요. 왜?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러고 싶지 않아? 왜 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물 기원 퇴적물이 뭐예요? 생물에서 기원한 퇴적물. 오케이? 퇴적된 물질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생물에서 기원한 퇴적물이다 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살려놓고 정의를 체크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심해저의 다양한 퇴적물 중에서 생물의 골격과 그 파편 등에 의해 생성된 것. 생물의 골격, 파편 등에 의해 생성된 것. 뭐뭐에 의해 생성된 것.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치? 기원한 것.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심해저의 다양한 퇴적물 중에서 생물에서 기원한 것, 생물에서 기원된 것을 생물 기원 퇴적물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네, 어렵지 않죠? 네,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시된 정의를 정확하게 붙여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생물 기원 퇴적물의 정의를 적어도 그 지문의 문제를 풀 때까지는 절대 안 까먹은 상태로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서 최대한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지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여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선지를 왔다 갔다 안 하고 풀 수는 없겠죠.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하는데 그 빈도와 횟수 그리고 그 시간을 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선 이렇게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38페이지 봅시다. 네. 38페이지에 14번 문장. 네, 14번 문장 해보세요. 됐죠? 자, 해봅시다. 상상력을 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생각한 휴문. 보였어? 지금 뭐가 보였어? 흉을 정의했어요. 아니, 쌤, 사람을 뭘 정의하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수능 지문, 특히 인문 지문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사람 이름에 동그라미 치고 네모 치고 이런 거를 되게 막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사람이 나왔을 때 사람의 이름,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 사람이 왜 나와요? 수능 국어에서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주장 소개하려고. 아시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을 소개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종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주장은 곧 그 개념의 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사람의 주장은 곧 개념의 정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걔가 뭐라고 했는지 여기에 주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은 그 주장이라는 정의가 수식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상력을 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생각한 흉입니다. 자, 흉은요. 자, 해볼게요. 흉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주장을 했어요? 즉,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상상력을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로 생각했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많이 나오는 지문들, 특히 요즘 인문 지문들이 사람의 주장을 굉장히 많이 주는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지문들이 왜 까다롭냐면 사람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물기원 퇴적물의 정의는요, 그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그냥 그 정의를 납득하고 기억해버릴 수가 있거든. 근데 흉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면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의 전개 강의에서도 이제 언급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 흉이라는 사람이 한번 주장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을 계속 반복해요. 어차피. 계속 반복한 형태로 재진술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 반복되는 주장들을 계속 체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휴미라는 사람의 주장이 머릿속에 남을 것이다. 그 나중에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게 되게 그래서 사람의 주장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되게 처리하기가 까다롭다. 그래서 처음 나올 때는 확실하게 인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휴는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걸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계속 읽어보자. 휴은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기능으로 바라본 기존의 관점과 달리, 자, 지금 보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기존의 관점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겁니다. 맞죠? 기존의 관점을 수식된 형태로 은근슬쩍 정의한 거예요. 신체적이고 선천적인 기능으로 바라본 게 기존의 관점이랍니다. 써볼게요. 자, 기존의 관점은요,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것으로 봤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신체적이고 선천적인 기능을 바라본 게 기존의 관점인데, 이거랑 달리 휴미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다? 정신적이며 후천적인 기능으로 규정한 최초의 철학자랍니다. 휴는 상상력을 정신적이며 후천적인 기능으로 정의한 최초의 철학자래요. 오케이. 일단 이건 할 수 있겠죠? 기존의 관점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멈추면 아쉽죠. 진짜 상위권들은 뭘 한다? 여기서 왜? 라는 물음을 던져요. 왜? 라는 물음을 던져요. 다시 말해서 흉은 왜 이렇게 주장했는데? 라는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가정한 채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상위권들은 이 생각을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어떤 식으로 얻어내느냐.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주장이 곧 정의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처리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말만 하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됐죠? 그러니까 이 말과 흉이 상상력을 철학의 핵심 주제로 보았다. 철학의 핵심 주제로 보았다라는 말과 흉이 상상력을 정신적이고 후천적인 것으로 보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평가원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제시할 때는 그 사람의 주장을 제시하고 그 사람의 주장은 한 가지 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대한 억지로라도 이어붙이면서 정보량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어? 가볼게요. 자, 상상력을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로 보았대요. 철학이라는 건 뭔데요? 철학이라는 건 정신적으로 하는 거죠. 되시겠어? 철학은 정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철학이라는 건 뭐예요? 후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타고나기부터 생각하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철학적인 탐구를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 속에서 그 철학적 사고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휴미 상상력을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로 보았다라는 건 곧 정신적이고 후천적인 것으로 보았다랑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선천적이라는 말과 이 철학이라는 말이 지금 완전 대립되는 쌍으로 제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식되어 제시된 이 개념의 정의,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주장을 체크하는 건 기본이고 사람은 결국 똑같은 말만 한다, 하나의 주장만 한다라는 그 대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주장을 하나의 정보량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자, 기세 살려서 계속 가봅시다. 다음 15번. 네. 39페이지 15번 해봐. 10조? 10조. 가볼게요. 자,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한답니다. 접근 시간. 자, 하드디스크 뭔지 모르겠고 데이터 입출력 요청이 뭔지 모르겠어요. 질문 내용이 없으니까, 그지? 없는데 어쨌든 하드디스크라는 곳에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한대. 그러니까 요청을 완료하는데요. 그죠? 요청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한답니다. 접근 시간. 이때 말하는 접근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를 살리세요. 접근은 다가가는 겁니다. 그죠? 다가가는 건데 얘는 지금 뭐라고 정의했냐면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입출력을 요청한다라는 게 곧 하드디스크에 접근한다라는 의미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걸 접근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는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곧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된대요.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물음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왜? 왜 이게 주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되는데? 물론 실제 이 지문 보시면은 지문 다른 곳에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문장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왜? 일단 그런 친절한 형태의 문장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한지를 설명해주는 문장들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지문이 어려워지면서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미리 하고 그 문장을 읽는 것과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 문장에 끌려가는 거는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의 학생이 될 수 있게끔 미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가보자. 자, 접근 시간은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대. 왜? 그치? 접근 시간이 짧으면 접근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의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의 입출력 관련 처리가 빠르다라는 거죠.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가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컴퓨터 관련된 거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속도가 빠르다. 컴퓨터의 속도가 빠르다는 건 곧 성능이 좋다랑 똑같은 말이 되죠. 그래서 이 접근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론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시간, 즉 속도와 관련된 개념이 이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그 컴퓨터 관련 혹은 꼭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기술 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거든요. 시간이 짧아지면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빠른 건 곧 성능이 좋은 것이다. 요 메커니즘은 당연한 말이지만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죠? 오케이. 자, 계속 가볼게요. 17번 문장 가볼게요. 17번 문장 같은 페이지에 17번 문장 해보세요. 네, 조금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해보세요. 자, 됐죠? 안 됐으면 일시정지 누르고 해보시고요. 자, 폐의 혈액으로 들어온 산소는 심장을 거쳐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또 무섭죠? 뭐가 무서워요? 산소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산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지금 얘가 산소를 은근슬쩍 정의했어요. 수식된 형태로. 어떻게? 폐의 혈액으로 들어온 산소. 그럼 이 지문에서 산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O2가 아니에요. 산소는 뭐예요? 폐의
혈액으로 들어오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의를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폐의 혈액으로 들어온 산소는 심장을 거쳐 신체의 각 조직으로 전달되어 에너지 생성에 이용된답니다. 이런 문장들을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과학 관련 어떤 지문을 읽을 때는 조금 상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산소가 들어와요. 그럼 폐의 혈액으로 들어와요. 그럼 걔가 심장을 거쳐서 각 조직으로 전달된대요. 상상되지 않아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폐로 와서 심장으로 갔다가 신체의 각 조직으로 전달되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그래서 에너지 생성에 이용되는 겁니다. 산소가 폐의 혈액으로 들어오면 그게 심장을 거쳐서 조직을 거쳐서 쫙쫙 퍼지면서 에너지 생성을 하는구나. 어렵지 않죠? 그런 다음에 물질 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물질 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물질 대사가 뭐야? 갑자기? 물질 대사가 뭐야? 지문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문에 다른 정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 문장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폐의 혈액으로 산소가 들어와요. 그럼 산소가 심장을 거쳐서 각 조직을 거쳐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렇죠? 자, 산소가 요로요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물질 대사 결과 노폐물인 이산화탄소가 생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산소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생성한대. 그런 다음에 바로 물질 대사 결과 뭐라 나오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질 대사는 곧 뭘 말하는 걸까? 이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아, 되시겠어? 그러니까 산소가 요런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 생성하는 걸 물질 대사라고 불러. 그리고 그 물질 대사 과정에서 나온 노폐물이 바로 이산화탄소야.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읽어볼게요. 혈액을 통해 심장을 거쳐 폐로 전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산소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산소의 어떤 물질대사 메커니즘을 이해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큰 차이를 낳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산소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이해한 학생들은 이 이산화탄소 관련 정의가 뭘로 보여요? 똑같은 말로 보여요. 제가 정의 체크하면 생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했고 그 이어가는 생각 중에 하나가 같은 말 인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똑같은 말로 보여야 된다고. 근데 산소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별개의 정보로 처리가 되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보세요. 산소는 폐의 혈액으로 들어와서 심장 거쳐서 조직으로 간대요. 이산화탄소는요. 혈액을 통해 심장을 거쳐 폐로 전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된대요. 뭐가 더가? 뭐야? 산소가 요거라면 심판봐. 산소가 요거라면 이산화탄소는 요건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산소의 정의이 폐의 혈액으로 들어와서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 혈액에 들어와서 한다라고 했으면은 이산화탄소는 거꾸로 가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너스 하나 더. 그럼 이 지문에서 혈액은 뭐예요? 자, 지문 없는 말이에요. 지문 없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정의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정의죠. 일반적인 정의, 수식된 정의는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정의인데 얘는 명시적이지 않게 정의된 정의예요. 어렵다, 그지? 명시적이지 않게 정의된 정의. 그러니까 그 문장 속에 딱 글로서 나타낸 게 아니라 숨어있는 형태의 정의인 거지. 그거를 끄집어내는 능력도 이제 상위권의 덕목이 되는 거겠고. 그럼 혈액이 뭐야? 이 지문 혈액이 뭐예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요거죠. 지문 없는 말이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지금. 만든 건데 이 문장을 읽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지문 없는 말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고. 이걸 해야 요즘 나오는 형태의 어려운 선지들을 빠르게 쳐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걸 그리고 요런 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비단 이 수능 지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도 그 책에 나와 있는 글만 이해하는 학생과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추론하면서 읽는 학생들, 당연히 어떤 학생들이 훨씬 더 똑똑해지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 강의를 찍고 있는 거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그죠?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받는 거, 물론 잘 받으면 좋겠죠. 잘 받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적 잘 받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떤 부수적인 어떤 그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수능 국어 공부의 가장 큰 보상은 여러분들이 똑똑해진다는 데 있는 겁니다. 똑똑해지고 더 스마트한 독자가 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조금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오케이. 자, 계속 가봅시다. 어쨌든 공부는 해야지. 그치? 자, 40페이지 22번 문장. 40페이지 22번 문장 해보세요. 자, 했죠? 가볼게요. 과학자들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 에너지의 총량을 복사 플러스라고 정의하였답니다. 쉽네요. 그죠? 이거는 따옴표도 쳐져 있고, 별로 이제 우리가 수식된 정의에 되게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위 면적이 있다고 쳐요. 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 에너지. 여기서 이제 입사하다라는 단어 모르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어휘력이죠, 그죠? 입사하다 뭔지 모르면 찾아보세요, 제발. 입사하는 빛 에너지의 총량, 이 총량을 복사 플럭스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과학의 지식이 없으면은 복사 플럭스,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 야, 복사 플럭스 라는 단어 의미를 살려가지고 이 정의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개념의 정의가 요것이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그냥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한 빛 에너지의 총량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클수록 별이 더 밝게 관측된대요.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이 말이 나왔어야 돼. 여러분들은 무의식에서 당연하지라고 외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빛 에너지예요. 빛 에너지는 뭐예요?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빛 에너지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입사되었어요. 많이 쬐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 복사 플러스가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더 밝게 보이겠죠. 당연한 말이네요. 그죠? 이게 되게 쉬운 문장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저거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운 문장도 이게 다 된다고. 이게 되게끔 여러분들의 생각의 힘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41페이지에 25번 볼게요. 25번. 됐나요? 가볼게요. 자, 행위의 위법성은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장은 행위의 위법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얘는요.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뿐 아니라 이런 어떤 그 보조사라고 하죠. 그죠? 이런 표현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은데 뿐만 아니라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행위의 위법성은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뭐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뿐만 아니라 뭐가 있는데 가보자. 공무원이 일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인 부작위에 의한 것도 인정된다. 지금 부작위라는 개념이 정의되었네요. 이게 보이시죠? 그죠? 부작위라는 개념이 정의되어서 자, 부작위에 의한 것도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공무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공무원 얘기라고 치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공무원이 했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행동이 위법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행위랍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적극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행동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지만, 여기서 부작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냐면은, 법적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 아, 법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행위를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위법하다라고 판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부작이라는 어려운 말 대신에 뭐라고 이해할래요? 뭐라고 이해할래요? 아시겠어요? 적극적인 행위가 뭔지 안 나와 있지만 뭐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부작위는 행동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럼 비적극적인 행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 결국 이렇게 앞에서 봤던 말과 비슷한 말로 바꿔냄으로써,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정보량이 줄어든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남들은 부작위 뭐 또 어려운 단어 나오고 미치겠다 라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이지 않은 거 라는 식으로 툭 치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가보자. 다음 27번 보세요. 27번. 42번, 42페이지에 27번 문장 해보세요. 자, 볼게요.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란답니다. 지금도 각지름을 수식된 형태로 정의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체크를 해봅시다. 자, 각지름. 각지름 뭐냐?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 이걸 각지름이라고 부른대요. 자, 단어 의미 살려보면은 이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 이걸 각지름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냈기 때문에 각지름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지금 보이는 저 태양, 별, 달 이런 것들의 겉보기 지름이 얼마냐는 거야. 한마디 말해서. 그지? 겉보기, 눈으로 볼 때 말하는 건데, 자,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대요. 당연한 말이죠. 이게 당연한 말이죠로 들려야 돼요. 당연해요. 납득해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근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리가 가까워지면 당연히 그 물체가 크게 보이니까 그 천체의 겉보기 지름, 즉 각지름도 커지겠죠.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렵지 않은데,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써볼게요. 일단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0.5도쯤 된답니다. 네, 그쵸? 이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요. 일단 1차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친구들은 뭐 0.5도구나 동그라미로 넘어갑니다. 조금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례 원리 연결이라는 파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나올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배우는 파트도 있는데, 거기서 배우겠지만, 사례가 나왔으니까 이 사례와 이 원리를 연결 지어야 하거든. 이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연결될 건데, 앞에서 나온 원리가 뭐냐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각지름이 크다예요. 그쵸? 거리가 가까울수록 각지름이 크다야. 근데 제시된 사례는 뭐냐면, 거리 얘기가 없고, 그냥 달과 태양은 0.5도야. 만 나와 있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각지름이 크다는 소리를 하라니까, 왜 달과 태양은 그냥 비슷한 각지름을 가지고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각지름이 크다는 예시를 들려면은 누구 각지름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네는 비슷하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되시겠어요? 다시,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은 그냥 0점을 동그랗게 넘어가는 거고, 약간 조금 생각을 하지만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이게 왜 사례지 미치겠네가 되는 거고, 상위권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를 생각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되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리와 각지름의 관계를 지금 원리로 제시했고 그 원리에 대한 사례를 줬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아시겠습니까? 자,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달과 태양 중에 뭐가 더 가까이 있니를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 되게 쉬울 거예요. 그죠? 쉽겠지만 자, 모른다고 치고 모른다고 쳐. 모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봐봐. 이 지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지름의 정의는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입니다. 겉보기 지름.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크기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겉보기 지름이라는 말로부터 크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크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을 몰라도 어렸을 때 그 과학 동화 한 권씩을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 넣으면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태양이 달보다 훨씬 커요. 이 정도는 상식이라고 해도 되겠지? 상식이에요. 자, 태양이 달보다 훨씬 커요. 그렇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훨씬 큰데 각지름은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훨씬 큰 애가 훨씬 작은 애랑 똑같은 크기로 보인다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태양이 달보다 훨씬 멀리 있다를 의미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이게 왜 예시가 되는 거야? 왜 예시가 되는 거야? 태양이 달보다 훨씬 멀리 있어. 네, 훨씬 멀리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달보다 훨씬 크단 말이야. 그래서 각지름이 같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달은 태양이랑 비교했을 때 실제 크기가 엄청 작아. 근데 각지름이 태양이랑 같을 만큼 지구에선 커졌어. 각지름이 그럼 왜 커졌어, 달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의라기보다는 사례 원리 연결 파트에 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각지름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정확하게 잡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사례를 원리와 연결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이런 생각들을 해나갈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지문이 나왔던 2015학년도 수능 이게 슈퍼문 지문이라고 불리는 지문이 나왔던 문장인데 여기서 이 각지름을 다룬 형태의 각지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선지들이 오답률이 다 높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정의 체크가 안 돼 있고 요 사례를 연결 지어 가려는 생각이 없으니까 0.5도로 비슷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였다라는 거죠. 얘기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해야 할 생각을 정확하게 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더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자. 자, 43페이지. 재밌지 않습니까? 이 국어가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내고 내가 뭔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넘어가 볼게요. 43페이지에 32번 문장 보세요. 32번. 이것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장이니까 혼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의 비율로 정의되는 연구개발 집약도를 사용한답니다. 이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지금 읽고자 하는 거는요. 기술 수준 측정의 지표입니다. 맞죠? 기술 수준 측정의 지표는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의 비율로 정의되는 연구개발 집약도를 사용한답니다. 자, 이거는 연구개발 집약도를 사용한대요. 오케이? 연구개발 집약도는 수식된 형태로 지금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네요. 참고로 이제 팁이라도 하나 드리면은 이런 비율 관련 형태의 서술이 나올 때는 분수꼴로 바꿔놓는 게 좀 이해가 편해요. 아시겠죠? 분수는 좀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편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 총 매출액이 100이라고 할 때 그거에 대비해서 연구개발 투자액이 어느 정도니? 라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총 매출액 분의
연구개발 투자액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네. 되겠어? 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연구개발 집약도의 단어의 의미가 딱 살죠? 어떻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얼마나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총 매출액이 있을 때 거기서 또 얼마나 연구개발에 투자하냐는 겁니다. 아, 그럼 번 것 중에서 얼마나 집약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느냐라는 게 바로 연구개발 집약도가 되는 거네. 되겠어? 네, 되겠죠? 그리고 이 비율이, 그 평균이 4% 이상이면,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이라고 할 때 적어도 4 정도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첨단 기술 산업이라고 부른답니다. 오케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생각은 첨단 기술 산업이라고 부른다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첨단 기술 산업으로 부른다라는 건 기술 수준을 측정했더니 첨단 기술이라고 측정되었다라는 말이죠.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을 측정한 게 첨단 기술 산업이라고 측정되었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집약도를 기술 수준 측정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더 사실 생각은 뭐냐면은 요거죠.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왜라는 물음을 던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구개발 집약도가 4% 이상이면 첨단 기술 산업으로 부른대요. 왜요? 왜요? 지문은 없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보세요. 총 매출액이 100인데 연구개발 투자액이 4 정도 돼. 그러니까 버는 거에서 꽤 많은 부분을 투자한 다시 쓰고 있어. 어떤 의미야? 그 산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아직 연구하고 개발할 게 많이 남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첨단 기술 산업은 그러니까 이게 4% 정도를 넘으면은 첨단 기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직 투자할 게 많이 남았구나. 만약에 투자할 게 없는 되게 오래된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매출액에서 굳이 연구개발을 투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이미 연구개발할 게 없으면. 연구개발할 게 많으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첨단 기술 산업이라고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뭐 보여드린 거예요? 정의 체크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말 잡아내고, 그리고 이게 왜 그러한지 납득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네. 자, 가보자. 자, 다음 44페이지에 38번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말해봅시다. 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말로 바로 할게요. 자,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대요. 이게 실제 지문에서는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게 뭘까요? 당연한 말 아니에요? 기업은 돈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키고 싶고요. 그치? 그다음에 근로자는 돈 많이 받고 일 적게 루팡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완화하고 싶답니다. 그게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랍니다. 일단 인센티브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수식되어 정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게 왜 둘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치. 인센티브라는 건 얘가 기본적으로 받기로 약속한 금액에다가 걔가 노력한 만큼 얹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근로자의 이해도 가져가면서 일을 많이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이 회사, 기업의 이해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이해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기 때문에 얘가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인센티브 계약이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가 나왔으면 해결책이 나왔구나, 문제 해결 PS 구조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책이 있으면 그게 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짧게 언급을 좀 드리고 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도식의 형태로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이 해결책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시켜주는 거냐면 그 문제 속에 내재하고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없앨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문제의 원인이 서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치? 기업은 많이 일 시키고 싶지만 돈은 적게 주고 싶고요. 근로자는 돈은 많이 받고 싶지만 일은 적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문제가, 서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해결하면 돼? 원하는 게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원하는 게 같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기업은 일 많이 시키고 싶고요. 근로자는 돈 많이 받고 싶어요. 그 이해만 딱 떼와서 붙여주면은 인센티브 계약이라는 멋진 해결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식. 그러니까 해결책이 나오면 그냥 해결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원인을 제거해서 해결책이 되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되겠죠? 네. 자, 오케이. 마지막 볼게요. 45페이지의 41번 문장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앞전 변환기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지문에 나와 있겠죠, 물론. 근데 이 문장만 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앞전 변환기의 핵심 부품을 앞전 소자라고 부른답니다. 지금 은근슬쩍 수식된 정의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앞전 소자는 앞전 변환기의 핵심 부품입니다. 되겠죠? 이건데 얘는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앞전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해보자. 자, 앞전 소자가 있어요. 얘는요,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시켜요. 네, 그렇죠?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시켜요. 이거를 앞전 효과라고 부른대요. 앞전 효과라고 부른대요. 되겠죠? 자, 이것도 앞전 효과가 수식된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설명이 먼저 나오는 부분인 거니까. 그래서 이건 좀 쉽지. 뭐뭐를 앞전 효과라고 한다라는 식으로 딱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티를 내기 때문에 체크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앞전 효과의 정의를 체크해야 돼요. 앞전 효과가 뭐예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압력을 받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효과. 되겠죠? 그래서 앞전 효과입니다. 압력을 받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효과. 그렇구나. 자, 다음 문장 보세요. 초음파를 앞전 소자에 가해주면 앞전 소자에 미치는 공기의 압력이 변하면서 앞전 효과로 인해 고주파 전류가 발생한대요. 천천히. 초음파를 앞전 소자에 가해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전 소자에 미치는 공기의 압력이 변한대요. 되겠어요? 압력이 변한다라는 건 새로운 형태의 압력이 들어왔다라는 거네. 압력이 변하면서 앞전 효과로 인해, 앞전 효과는 뭔데? 압력이 있으면 전기가 생기는 거잖아. 변화로 인해서 고주파 전류가 발생한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엔 이 보라색 문장을 뭘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 초록색 문장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였죠. 그치? 네, 그런 건데 더 놀라운 건 아까 우리 산소, 이산화탄소 하면서 제가 혈액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형태의 정의, 은근슬쩍 지문 속에서 은근슬쩍 정의하는 형태의 개념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 초음파가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초음파는 뭐라고 정의가 된 겁니까? 초음파는 압력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음파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다 잊으세요. 중요한 건 이 지문에서는 초음파는 뭐다? 곧 압력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문장 보세요. 역으로 높은 진동수의 교류 전압을 앞전 소자에 걸어주면 자, 역으로 높은 진동수의 교류 전압 정확히 뭔지 몰라도 전기인 건 알겠죠, 그죠? 이 전기를 앞전 소자에 걸어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앞전 소자가 주기적으로 신축하면서 초음파를 발생시킨대요. 근데 이걸 역압전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자, 천천히. 압전 효과는 압력이 있을 때 전기가 발생한 효과예요. 그럼 역압전 효과는 뭘까요? 그렇지, 역이잖아, 역. 거꾸로. 전기가 있을 때 압력이 발생하는 거.
전기가 있을 때 여기가 압력이 돼야 돼. 그치? 압력이 돼야 돼. 전기가 있을 때 압력이 발생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얘는 지금 초음파 발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지문에서는 당연히 이 정의를 여러분이 체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쪽에서 은근슬쩍 정의되어 있는 이 초음파의 정의를 인지하지 못하면 역압전 효과의 정의를 체크하는 데도 지장이 생겨요. 초음파 발생이 왜 시키는 건데? 아, 모르겠네. 라고 된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압력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싶어도 초음파가 왜 압력이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애매하게 갈 수가 있는데 애초에 보라색 문장을 읽으면서부터 뭐가 돼야 돼요? 초음파가 지금 압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그걸 붙여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죠? 좀 감이 오는 것 같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지문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지문에서 본 말 같은데 선지에서는 또 딴 얘기하는 것 같고 되게 어려운 건데 사실은 이런 연결고리들을 생각하면서 읽었는지를 선지를 통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이 정도 하면은 이 수식된 정의 파트까지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2강, 3강 정의 파트를 들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으면 좋겠냐면 아, 정의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교재에서는 제가 그런 것들을 너무 풍부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 그냥 정의 체크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정의 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요거를 우리는 1년 내내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날 그냥 문장을 읽으면은 해야 할 생각들이 빠르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지문을 다 읽었을 때, 그렇지.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네. 선지를 판단하면서 1번, 그렇지. 2번, 아니지. 3번, 지문에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게 돼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문단 3셋줄에 근거가 있는,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아닌데? 이렇게 돼야 돼. 납득한 걸 바탕으로 빠르게 툭툭 쳐내면서 풀어낼 수 있는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생각하는 국어 공부 해주겠다는 거 꼭 약속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럼 우리 또 이 재진술이라는 되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